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반발 속에 표결 처리됐는데 국민의힘은 부정채용 혐의 등으로 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공소장 후보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이걸리 후보자 2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추가 심사 대상자 제시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퇴장했고 나머지 위원들이 표결 끝에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제기된 가운데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수사 차단이 탄핵의 목적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무모한 주장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이어 공소장 최종 후보 2명이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의 법적 대응 등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국토위원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야당의 반발 속에서 강행된 변창흠 청문 보고서 채택과 100일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전국 현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발 속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찬성했고 마지막까지 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은 기권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던 국토위 여야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지금 3일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석위원 수 총 26인 중 찬성위원 수 17인, 기권위원 수 9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고 전문성이 뛰어나도 인성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자진 사퇴하기를. 정의당도 시대 정신에 반하는 변 후보자의 발언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수차례 사과했다면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후보자를 임명하는 과정만 남았는데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변 후보자를 지인 채용 의혹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혀 막판까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 리포트 관련해서는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났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여과위는 보고서에 여러 정책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장관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지만 다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이 부적격이란 국민의힘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연일 윤 총장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칫 역풍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도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론이 정치권에 부상했습니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 남용 등의 혐의가 있고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며 탄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당내 공감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예.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미비점이 있지만 법률 위반 또는 헌법 위반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 하나이고요. 두 번째,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에 대해서 뭔가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 총장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 모든 본질이 좀 훼손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또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행패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과했는데 탄핵을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모두 적으로 규정하는 오만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어 문 대통령의 사과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조속히 수리하고 윤 총장과 검찰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정권과 검찰의 대립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국민의힘 불참에 정부 각 부처에서 이견을 나타내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죠. 네, 정부는 오늘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법의 단계적 시행 등 완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각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백혜련 소위원장이 오늘까지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유예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간주하고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처벌이 아닌 가중처벌 요건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인데 여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단일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법사위 소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정부 단일안이 준비된 단계부터 논의에 나설지 여부가 미정입니다. 법안마다 다 달라서 민주당 의원이 낸 3개 법안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단일안을 가지고 협의하자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처리에 의지가 없어 해결안 요구를 한다며 소위 참석을 압박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 꽤 오래 하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논리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논리입니다. 이건 매우 비겁한 행태입니다. 주요 처벌 조항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반대 입장이 명확한 정의당은 법사위 소위 논의와 별개로 이번 주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대표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6차례 회의 끝에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선출 과정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후보가 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공수처 출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헌법재판소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랐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입니다. 당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추천위의 최종 선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선출 과정에서 야당목 추천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후보가 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야당목 새 추천위원으로 합류한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추천위원들은 그 표결에 불참하고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퇴장을 했습니다. 추천위 회의 앞서 국민의힘도 야당 추천위원들의 공수처장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보장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 1월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추천위가 최종 의결한 2명의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출범까지 여야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진 분위기인데요. 대통령 결국 책임지고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고심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집값 문제,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 백신 확보 문제까지 민생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계속 터지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게다가 윤 총장의 복귀로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전선이 이 대통령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YTN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 평가가 36.7%로 떨어졌고요. 네. 지난 24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주 연속 3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심 수습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지난 주말에 회동을 했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관련해 이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 이낙연 대표와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직후에 이어서 지난 토요일까지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난 2주 동안 2차례나 단독 회동한 건데요. 정치권은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개각,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 등의 인적 쇄신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 로드맵 등을 논의했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 대책 등 민심 수습책도 함께 고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회동 다음 날인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이 소상공인 피해 대책 등을 밝히면서 당정청은 하나로 긴밀히 움직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있어 든든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신속하고 지혜롭게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낙연 대표,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강조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찰 개혁이었는데요. 아마도 대통령과의 전날 회동에서 공감대를 가진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은 제도적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 운영의 중점을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입니다.
네, 지금 이낙연 대표 발언을 들어보면은 검찰 개혁을 꾸준히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추 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돌파구를 선택하느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인적 쇄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이번 주 중에 추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3-4곳이 개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네. 추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오늘 활동을 마치면서 법무부 장관은 교체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산자부와 문체부 장관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사의를 표명해온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도 개편될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개각과 동시에 단행할지 아니면 개각이 마무리된 후인 내년 초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9월에는 시민 60% 이상이 접종을 마치는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년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4월부터는 일반인 접종도 개시해 9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 4,600만 명분 외에도 추가 협상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원내 당협위원장 일부 교체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기감사 결과 2번 연속 하위 20%에 속한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위는 내년 1월 이후 중앙당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산모의 건강 악화, 성폭행으로 인한 이유를 제외한 낙태는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총장직을 퇴임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전직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소명을 따라 걸어가겠다며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 주어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과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2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리얼미터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각각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2위와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2,04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3.9%로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윤 총장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총장의 선호도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섰고 여권의 투톱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나란히 18.2%지를 받아서 공동 2위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12월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선 이재명 지사가 23.4%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집행 정지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16.8%를 기록한 이낙연 대표가, 3위는 15%를 기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했습니다. 하루 사이로 발표된 여론조사별 편차에 여론의 혼란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 그리고 야당의 지지율 상승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권과 범야권 주자가 각각 2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은 어떤 결과를 신뢰하고 싶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진영에선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야권 단일 후보를 외치면서 출사표를 내놨고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거물급 후보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승리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선되면 연립시정을 통해 야권의 유능함을 보여드리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제가 시장에 당선돼도 정치보복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좀 폭넓게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소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안철수 대표는 연립시정이란 표현을 통해서 국민의힘 입당 후 경선을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대표가 입당해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단일화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여전히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당 밖에 링을 설치하자는 원샷 경선론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국민 80%, 당원 20%이던 본 경선 반영 비율을 100% 국민 경선으로 전환해서 이를 통해 중도 외연 확장 효과를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100% 국민 경선은 외부 인사의 경선 참여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 방안을 놓고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승리를 위해선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는 지금, 야권은 과연 거대 여당에 맞설 단일 후보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야당의 반발 속에 채택됐습니다. 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한 국민의힘, 임명 강행 시에 소송전도 불사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식입니다. 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야당 반발에도 국회를 통과했고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났습니다. 여당이 기립 표결을 그대로 진행하자 야당이 표결을 거부하고 기권을 택했는데요. 먼저 이 채택 과정에 대해서 좀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토위 26명 제적위원 중에 민주당 17명 의원들이 전원 찬성해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 이럴 거면은 과연 청문회가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야당이 또 숫자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부적격인 이 후보자를 이렇게 통과시킨 데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지금 26번째 장관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숫자는 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채택 강행한 사례 30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 국민하고 상관없이 지금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것이고, 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통과된다는 그런 잘못된 선례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네. 최근에 윤석열 정경심 판결을 통해서 이 정권 자체에서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초조한 데 따라서 이렇게 무리수를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변 내정자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여전히 지명 철회를 외치고 있는데 끝까지 강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를 앞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바로 소송전 준비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청문회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장관에게 어떤 흠결이 있는 것인가를 자세히 아셨을 텐데요. 뭐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변창흠 후보자가 SHLH 사장을 하면서 이 정부 부동산 실패와 관련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인사가 부동산 정책을 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청문회나 언론 보도 과정을 통해서 뭐 지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라든지 장녀 허위 인턴 의혹, 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뭐 지인을 부정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네. 뭐 방배동 아파트 영끌 뭐 매수한 의혹, 뭐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관한 의혹, 네. 또 전임자보다도 과도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 자동차 상습 체납 압류 등 이로 나열할 수 없는 의혹들과 함께 구의역 막말, 또 여성에 대한 막말, 뭐 강남 도시락, 뭐 과자 등 여러 가지 막말들을 통해서 이 부적격한 인사들을 끝까지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법적 조치는 다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인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인데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 검사 출신의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2인으로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지금 야당 동의 없는 이 공수처장 임명은 없다고 야당 비토권을 인정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또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 의결 과정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이번에 새로 저희 당에서 추천해서 위촉한 한석근 위원이 새로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후보 추천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또 우리 당의 그 위원들이 다 퇴장한 이후에 이 후보 의결이 이루어져서 야당의 심의권마저 박탈한 그런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후보로 추천된 그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또 이건희 권익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현직 차관 인사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런 인사들에 대한 그 심의를 단 6번 회의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수사권, 기소권, 무혐의 종결권까지 모두 가진 괴물 수사처인데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검찰에는 기소권만 주고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자 이렇게 분리하는 마당에 이 공수처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요. 또 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헌재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빠른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의결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효력 집행 정지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생각하고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연말정국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이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 이후에 오늘 첫 정상 출근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관련 사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짚어볼 현안이 많습니다. 먼저 윤 총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총장 지난번에 추 장관이 직무정지했을 때도 살아났는데 이번에 역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다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법원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난번 가처분 소송과 이번 가처분 소송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직무배제, 법무부 장관만으로 이 검찰총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가처분이었는데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은 당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통제권에 대해서 본안 소송 가서도 분명히 이 법원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이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법무부 장관의 이 지휘권을 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소위 임기가 있는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가처분 인용 자체가 면제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실질적인 소송은 이제 본안 소송에서 소위 정직 2개월에 대한 소위 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제대로 다룰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아마 밝혀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결국 저희가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검찰 개혁의 뭐 예를 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네.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윤 총장 탄핵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 소추까지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기류가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징계권은 행정부, 소위 장관의 권한이기도 하고요. 또 법무부 징계위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또 사법부 또한 이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통해서 사법부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입법부의 권한이 검찰총장 탄핵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정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검찰 개혁의 어떤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실 중요한 것은 네.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 제도적인 변화, 예를 들면 검찰청법 개정이라든지 검사징계법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검사 처우와 지휘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 시기가 좀 앞당겨져서 이르면 내일 정리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간 추 장관의 일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 장관님의 어떤 추진력과 결단력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정이 좀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검찰의 이 기득권과 특권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어적인 논리들이 분명히 현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개각이 좀 더 임박했다라는 설들이 나오는데 네.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주중이다 혹은 내년 초다라는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 공수처장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네. 재가동이 됐고 두 분이 지금 최종 2인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 그리고 이건희 부위원장인데요. 두 분 다 대한변협이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한 분은 판사 출신, 한 분은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한변협 회장님, 대한변협에서 또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회장은 민주당의 분은 소속된 분은 아니시고요. 또 민주당과 당연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소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좀 더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검찰과 비검찰 출신, 소위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을 적절히 섞은 어떤 추천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의 소위 추천위원 중에서 2분을 제외하고는 5분이 소위 법원행정처장과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을 포함해서 네. 모두가 다 합의를 이루어서 5명이면 사실상 이 야당 추천 인사위원이 아니고서는 사실 전원 합의하신 거거든요. 만장일치를 거의 하신 거기 때문에 이 2분에 대한 어떤 대통령께서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문 대통령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지명할지 좀 추측이 가십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요. 그 부분은 잘 고심해서 하시리라 보는데 네. 2분 모두가 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지금 공수처법이 발효된 지 시행된 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야당 추천 인사위원이 스스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반대표를 표결하는 이런 불상사도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더 이상 공수처 구성과 설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대통령께서 제거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아까 전화 연결해서 알아봤듯이 야당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그리고 위헌법률 심사 제청까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가처분 소송을 약간 중독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처분을 하시는 건 자유지만 가처분의 효력이 없을 겁니다. 소의 이익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당에서 판단하실 거고요. 만약 패소할 경우에도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도 본인 스스로 지셔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국토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예. 그래서 이 질문은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늘 이제 국회에서 채택이 됐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이 소식까지 저희가 들었는데요. 야당의 총공세 그리고 또 숱한 논란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가 이렇게 통과가 됐고 또 적임자로 보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변창흠 장관 이제 장관 되셨으니까 장관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SH 사장 또 LH 사장 또 주택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부동산학도 관련된 전문가로서 학계의 학자로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런데 좀 야당의 의혹 제기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 도시락이나 커피나 과자, 고급 과자다 이런 식의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의혹들에 대해서 연구 영역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미 3년 전 2017년 국정감사에서 다 모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검찰 수사나 등등에 의해서 다 검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이 너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 고위공직자로서의 직무 수행에 좀 부적합하다고 했으면 애초 저희가 지금 국토위가 현안질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의사일정을 사실 1년치의 예결상까지 다 모두 마무리한 상황인데 네. LH 사장으로서 항상 매번 이 현안질 할 때마다 상임위 있을 때마다 배석을 하는 간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 돼서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하면 부적절한 인사였으면 LH 사장도 하면 안 됐겠죠. 좀 너무 갑작스럽게 후보자가 되자마자 이런 논란이 터진 것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상당히 속도가 빨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도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없다 본 걸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23일 날 이제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24일 날 사실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측의 요구로 저희가 좀 더 연기해서 그럼 네. 월요일까지 합의할 시간을 줄 테니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8일 날 저희가 인사청문 요청이 왔기 때문에 20일 이내에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든지 불채택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28일이 오늘이 이제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시간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국회법상의 이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채택을 했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여가부 장관도 함께 재가를 하셨는데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정부와 모든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될 상황인데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재가를 하시는 게 저희는 더 옳다고 봤고요. 오늘 바로 재가하셔서 다행히 바로 공직 수행을 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야당은 또 변 내정자에 대해서도 소송전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송도 자유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국회법의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아마 소송하셔도 이익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말 정치적 법적 책임 지셔야겠죠. 네. 그런데요, 이 이제 후보자가 아니라 장관이죠. 내정이 재가가 났으니까요. 변 장관이 이제 앞으로 일을 할 때 이제 숙제가 산더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안정도 쉽지가 않고요. 또 전세난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해결이 가능할지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공급주의자입니다. 학계에서도 어찌됐건 이 주택 정책 중에서도 도시재생과 공급 위주의 정책을 많이 하시리라 보는데요. 네. 그동안 항상 이 부동산 정책 수단, 주요 수단 5개 중에 인허가나 금리나 대출이나 여러 가지 과세 등에 비해서 공급 대책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여야의 어떤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급을 잘 하시는 또 도시재생과 이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복합도시로 잘 개발했던 그 기획자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울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리라 보고요. LH 사장 하실 때도 역대 최대의 주택 공급 실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또 잘 하시리라 봅니다. 공급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군요. 국토부가 사실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과세와 대출과 금리는 대부분 기재부나 금융위의 권한이고요. 네. 인허가는 도시계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보니까 이 중앙부처가 할 수 있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제한적인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주력할 수 있는 건 공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선거 이야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의원께서는 더케이 서울선거 기획단이십니다. 내년 4월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선거판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인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당 준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 일단 중앙당의 선거기획단과 서울시당 그리고 부산시당의 각각의 선거기획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 개발이나 어떤 조직 관리 등을 하고 있고요. 중앙당 같은 경우는 경선 룰이라든지 혹은 후보자 발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적인 입법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얼만큼 알아주실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귀책사유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결국 서울 시민의 삶이 그동안 10년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좋은 어떤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 범야권이라고 봐야겠죠.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지금 선거 전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여당은 좀 한 발 앞서가고 야당은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당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후보가 많다고 해서 앞서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이 좀 유력한 주자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소위 네. 교통 정리가 안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자중질환이라고 보통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는 저희도 여당도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후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선택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유능한 후보와 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현직 장관 출신이라든지 혹은 그 전에 다선 국회의원님들이나 혹은 서울 정책을 실질적으로 해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재 풀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건 현재 코로나 위기를 좀 극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내년 초에 백신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부동산의 대책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서울 시민의 삶을 선거로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각에서 보고 있는 후보들 윤곽은 박영선 장관 또 박주민 의원 또 이런 분들 지금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좀 어떻게 뛰어들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박영선 장관님은 선거하실 것 같고요. 경선에 참여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지율 1위 후보가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죠. 오늘 같은 경우 김영춘 사무총장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또 이제 부산 선거를 아마 준비하실 걸로 예상이 됐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여권의 지지율 1위인 후보들이시기 때문에 두 분 다 모두가 경선에 참여하는 건 당연히 수순이라고 봤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당의 발전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까지 또 고민하실 여력이 있는지 혹은 또 본인도 아마 그런 여력과 비전을 많이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아마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또 얘기도 나오고요.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역할을 하겠다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어떻습니까? 후보로서 역할을 하실지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실지는 아마 좀 더 고심하시리라 보는데요. 전 다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마 두 분께서 일단 추미애 장관님은 임기 후든 장관직을 내려놓으시더라도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시리라 보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면 후보로서 고민하시겠지만 조금 가능성은 낮다. 공수처의 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개혁의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주력하시라 보고요. 임종석 실장님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이 정치 일선의 복귀를 좀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드실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박영선 장관이 가장 유력하다 지금 이렇게 현재 지지율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금배지를 달자마자 정말 다방면으로 의정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고 정말 바쁘게 한 해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목표, 계획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뭐 화려한 실력이나 능력이거나 경력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노력하면 돈 없고 소위 백 없어도 열심히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코나 전기차라든지 택배 노동자 책임 의원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했고요. 이번에 국토위에서도 택배법이 전체위 통과해서 아마 내년 초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를 해보고요. 또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청년 정치, 청년들이 더 정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도, 대전은 영하 1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그 이후에는 강력한 세미탄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